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펜을 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68살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또 얼마나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지 며칠 동안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아침이면 공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계 소리 들으며 일하고 하루 한 번 저녁에 아이들 얼굴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제 인생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어쩌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남은 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용기가 제 마음에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신랑 박종의 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사람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떨리는 감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죽은 줄 알았던 신랑의 전처, 10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여자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던 그날 이후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랑을 복지관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오래된 실밥처럼 마음이 다 풀려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너무 버거워서 프로그램에 나가는 하루조차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친구 경미가 등 떠밀다시피 해서 억지로 나간 자리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신랑을 보았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성성했지만 귀티가 있었고 표정은 따뜻했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깊은 슬픔을 품은 사람. 그날 저는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랑은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묘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신랑이 제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저보다 먼저 프로그램실에 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을 흔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상대방의 불순한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저 진심을 알아보는데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신랑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영숙 씨, 사실 저는 결혼을 한 번 했었습니다. 아니, 했었다기보다는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말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러다 신랑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전처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 그의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에 담긴 슬픔이 저까지 전해져 저도 모르게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신랑이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그의 삶에서 오랜 시간 잠겨있던 문이 제가 잡은 손 때문인지 살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제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네요. 제가 느끼던 감정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산 두 사람의 황혼 재혼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신랑의 딸 김나래 씨는 그날 이후 저에게 아주 날이 선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알기나 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정신을 못 차리셨는데 이제 와서 누굴 들이신다고요?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신랑은 딸을 향해 처음으로 아주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래야, 아빠도 이제는 누군가와 다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날 신랑의 목소리는 제가 처음 보는 단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선택한 거구나. 재혼은 조용한 식사 자리로 대신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화려한 예복이나 큰 행사 따위는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신랑은 제 손을 잡고 정말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이 손 평생 놓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에 남은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서로의 밥상을 챙겨주고 산책을 같이 하고 저녁마다 소파에 같이 앉아 조용한 TV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신랑은 가끔 전처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태도는 애틋함보다는 미안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젠 그 사람의 삶도 제 삶도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진실이 될지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신랑은 TV를 보다가 갑자기 깨진 유리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설거지한 잔을 싱크대 위에 올려둔 것인데 신랑은 그걸 보자마자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 왜 여기 있어요? 네, 그냥 설거지하고 올려놓은 건데요. 신랑은 잔을 바라보며 숨을 가쁘게 들이켰습니다. 아내가 쓰던 잔인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전처분이요? 신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난 날, 그날 마지막으로 이 잔을 설거지해 놨어요. 그 말을 하는 신랑의 얼굴에는 그때까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랑은 가끔 낯선 공포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에 깜짝 놀라 깨기도 하고 누가 문 밖을 서성이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오래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밤 2시쯤이었습니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인가 싶어 창문을 닫으려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종혜 씨, 순간 저는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추억을 부르는 사람처럼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저예요. 정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창문을 붙잡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신랑이 죽었다고 말한 사람.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 누군가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느 날 신랑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희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내려앉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랑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시신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아주 크게 잘못됐다. 그리고 그 직감은 이후 몇 주 동안 저희 집을 뒤흔드는 공포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신랑의 고백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 장례식까지 치렀던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신랑분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시신을 못 보셨다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신랑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난 차량이 크게 불탔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고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딸도 충격에 말을 못하고 저희 가족 모두 그냥 경찰 말만 믿었습니다. 신랑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혹시 그 여자가 정말 정의가 맞다면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입술을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창문을 몇 번이나 확인했고 저 역시 문 앞을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올 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그락, 문고리, 뚝, 벽을 스치는 손톱 같은 소리, 그리고 복도 끝에서 울리는 아주 낮은 웃음소리까지. 저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신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말이면, 만약 정말 정이라면. 신랑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랑은 전처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전처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그때는 몰랐지만 곧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서 텃밭용 흙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그만 상추와 고추를 키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창밖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란다 창 너머로 아파트 옥상 난간이 보였는데 거기 정확히 난간 바로 아래 어딘가에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게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저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종혜 씨, 제가 부르자 신랑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왜요? 뭐예요? 저기, 방금 머리가 그때였습니다. 베란다 창 너머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실루엣이 유리창 쪽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신랑이 갑자기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쉿! 영숙 씨 제발 가만히 있어요. 신랑은 저를 끌어안은 채 숨조차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창밖 그림자는 유리창을 스치듯 지나갔다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신랑의 팔을 붙잡은 채 물었습니다. 저 누구예요? 종혜 씨, 전처분이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신랑은 대답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숙 씨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신랑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숙 씨, 사실 저는 정희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나기 전이었습니다. 네, 서로 너무 힘들었어요.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우리는 이미 끝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고 그렇게 떠났고 저는 죄책감 때문에 이혼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약 정희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한참 후에야 이해했습니다. 전처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녀의 귀환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며칠 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띠링. 문자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 알 수 없음. 메시지 내용. 현관 앞에 놓고 갑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와 열어보니 봉투 안에는 오직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저와 신랑이 복지관에서 처음 손을 잡았던 날의 모습이 정확히 그 순간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누가? 신랑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에서 떨어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입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종혜 씨 전처분,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신랑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찾아다닌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신랑의 딸 나래 씨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나래 씨가 신랑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래요? 정희 엄마가 살아있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 그 여자분하고 다시 살 생각은 아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계속 딸과 아버지의 갈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라는 말이 전처인지 저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정적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나래 씨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사망자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거.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래 씨는 냉소를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일, 이제 다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 가족인지 명확해지겠죠. 그 말만 남기고 문을 턱 닫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종혜 씨, 정말 전처분 사고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신랑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현관문 아래로 또 하나의 봉투가 밀려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또 신랑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흘려 쓴 글씨로 적힌 한 문장. 종혜 씨, 나는 당신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밑에는 정말 익숙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희. 신랑은 그 편지를 보자마자 몸이 휘청하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정희가 정말 살아있어요.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종혜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신랑은 절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숙 씨, 앞으로 우리는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전처의 귀환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전처의 편지가 도착한 그날 밤, 저와 신랑은 서로 등을 맞댄 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우리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언의 공기.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몸을 조금 뒤척이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깍, 딸깍. 마치 사진기의 셔터 누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신랑을 흔들었습니다. 종혜 씨 방금 들으셨어요? 신랑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둘 다 숨을 고르고 발끝으로 천천히 문을 열며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흰색 천을 쓴 실루엣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전처분 맞나요? 저의 떨리는 질문에 신랑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정희는 그렇게 천을 쓰고 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저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와 신랑은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 하나가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신랑이 창문을 가만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법도 우리의 생활 패턴까지. 그 말은 저를 완전히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아파트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층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요. 저희 15층 복도 CCTV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워진 게 아니라 아예 전원이 나간 것처럼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층은 멀쩡한데 15층만 그래요. 신랑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이 나갔다고요? 복도 전등은 멀쩡한데요? 경비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CCTV만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끄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 집이 있는 층만 정확히 알고 행동한 것이고요. 경비실 문을 나오며 신랑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신랑의 전처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70대 초반의 할머니 박말순 씨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숙 씨, 잠깐 좀 이리 와봐요. 저는 얼른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말순 씨가 신랑을 힐끗 보더니 저를 골목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여기 복도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노래요? 말순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어두운데 여자 목소리 같더라고.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약간 흐느끼는 듯한 그런 노래. 저는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혹시 어떤 노래인지 기억나세요? 글쎄, 옛날 가곡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유행하던 곡 같았어요. 가사 중에 돌아와요 그대여 그런 비슷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가 즐겨 듣던 곡입니다.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랫소리는 정말로? 하지만 말순 씨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상한 게 있어. 네, 그 노래가 들릴 때 누군가 지나가는 그림자를 봤거든. 근데 그림자가 한 명이 아니었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두 명이었단 말씀이세요? 말순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응, 어떤 여자가 앞에 서 있었고 그 뒤에 그 여자를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누군지 알아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어두웠어. 근데 그 뒤에 있던 사람, 키가 크고 남자 같았어.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전처 말고 남자까지? 이 사건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조화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신랑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붙잡았습니다. 종혜 씨, 왜 이러세요? 신랑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사실 제가 정희와 이혼을 준비했던 이유, 그게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을 굳혔습니다. 그게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신랑은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네. 사고가 나기 전 몇 달 동안 집에 모르는 남자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협박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고요. 저는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고도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사고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게 이상했습니다. 왜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당신과 재혼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희가 살아있고 게다가 다른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면 신랑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 그때 우리를 괴롭히던 그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신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와 신랑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공포가 있어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마트 1층 출입구에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뒤에서 똑같은 속도로 걸으며 우리를 지켜보는 남자,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 쓴 키 큰 남자. 저는 신랑의 팔을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종혜 씨, 저 사람 봤어요? 신랑도 살짝 뒤를 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봤습니다.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도 남자는 계속 저희 뒤를 따라왔습니다. 속도를 맞추며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는 거의 숨이 막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주차장을 향해 걸어갈 때 신랑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우리를 확인만 하는지 아니면 접근하려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희는 차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닫고 도어락을 누르는 순간 그 남자가 주차장 기둥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저희를 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랑은 급히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정희 혼자가 아닙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열고 싶지 않았지만 신랑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마트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그 남자의 사진, 각도도 거리도 완벽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그 남자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쪽에 짧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들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랑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 남자는 정희와
아는 사이였던 게 아닙니다. 저는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신랑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지금 말할 수 있는 말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듯한 표정.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입 밖으로 나오기 싫은 말처럼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가족과도 얽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냐고요? 신랑은 입을 떼기 직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 그 사람은. 하지만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려버렸습니다. 딩동. 저와 신랑은 동시에 문을 바라봤습니다. 초인종 화면에는 흐릿한 사람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아주 낮은 여자의 목소리. 종혜 씨, 문 좀 열어줘요. 그 목소리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신랑의 전처,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순간 저와 신랑은 서로를 바라보고 말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종혜 씨, 문 좀 열어줘요. 1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그녀가 바로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신랑에게 속삭였습니다. 종혜 씨, 정말 그분이 맞나요? 신랑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공포와 혼란, 그리고 오래된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겪은 모든 이상한 일들, 밤마다 들리던 소리, 멀리서 감시하던 그림자들, 그리고 의문의 남자, 모든 게 한꺼번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밖에는 단정한 옷을 입은 그녀, 윤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듯하게 빗어 정리되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지만 분명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눈이었습니다. 정혜? 신랑은 목이 막혀 겨우 그녀를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혜 씨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신랑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그녀가 살아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종혜 씨,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신랑조차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전철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우리 집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고 후 살아 있었어요. 그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냈습니다. 종혜 씨 그리고 우리 딸. 그동안 마음 아프셨죠?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진심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랑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 왜 이제야? 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정희는 눈가에 살짝 눈물을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말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재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사건이 저희 황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 저희 집안은 말 그대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랑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 또한 불안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집안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부스러, 딸깍, 그리고 발끝으로 스치는 소리.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정이 정말 아무도 없죠? 그 순간 거실 한쪽 그림자가 아주 잠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당신이군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하지만 분명 전날 들었던 낮은 남자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그 남자와 전처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은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인지 모릅니다. 그때 신랑의 딸 김나래가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처가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놀란 거라고요? 그냥 놔두고 다치시면 책임질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래 씨,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래 씨는 문을 세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전 경고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혼자가 아니어야 해요.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닌 미묘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신랑의 서재를 바라보다가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 관련 비밀. 신랑은 저를 발견하자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봉투를 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과거 일입니다. 영숙 씨는 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삶을 뒤흔들 단서임을. 정의는 집에 머무는 동안 눈에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섬뜩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와 조용히 냉장고를 열고 식재료를 정리하는 척하며 살펴보는 행동. 신랑과 단둘이 있을 때만 긴장한 듯한 미소를 짓는 행동. 그리고 제가 있는 방 안에서는 마치 저를 시험하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는 행동. 저는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가족을 보고 싶어서가 아님을. 그리고 우리 황혼의 행복이 지금부터 조금씩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서재 쪽에서 봉투를 꼭 쥔 채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종혜 씨, 정말 무슨 계획이 있는 걸까요? 신랑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 눈빛 속에 깊은 결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정희는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무언가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은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저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혜 씨, 그리고 영숙 씨, 우리는 이제 서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밝히겠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시간은 단순한 황혼의 재회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의 시작임을. 신랑은 정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의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평화롭게 지낼 수 없어요. 정의는 미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그 말에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목적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평온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오래전 풀리지 않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은 잠시 서재로 들어가 봉투를 확인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 짧은 발소리, 그리고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소리를 듣다가 정희가 조용히 거실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하지만 분명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예고 없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랑은 정희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정희가 돌아온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평온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 속에서 사랑과 책임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황혼의 행복이 순식간에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누가 와도 우리 둘은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그날 정희는 저희에게 단서를 남기고 잠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에는 또 하나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납니다. 준비하세요. 저와 신랑은 그 편지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누가 와도 어떤 진실이 드러나도 우리 함께 버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희가 돌아온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의 귀환은 우리 황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숨막히는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도입부는 끝이 나지만 저와 신랑 그리고 정희 사이의 긴장감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통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황혼에 찾아온 사랑과 복수 그리고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가 곧 펼쳐집니다. 누가 진실을 지킬 수 있을지, 누가 상처받을지 모두 지켜봐 주세요. 이것이 제가 겪은 68세 노부부의 황혼 재혼과 전처의 귀환으로 시작된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느꼈습니다. 어제 느낀 그 이상한 시선, 정희가 남긴 그림자, 혹은 그녀를 따르는 누군가의 그림자. 종의 씨 혹시 창밖을? 신랑은 이미 눈치챈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제 밤부터 그 그림자가 계속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희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전화. 그날 오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는 바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숙 씨? 잘 들리시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과 종의 씨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희가 돌아온 건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경고만 남기고 끊겼습니다. 저는 손에 수화기를 쥔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신랑은 이미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누가 정의를 도와 움직이는지 모두 밝혀야 합니다. 다음 날 신랑은 오래간만에
집안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움직임까지 철저히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신랑의 결정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설치한다고 정말 안전해질까? 신랑은 설치 후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흐릿하게 찍히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날 밤 그림자와 같은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이는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종혜 씨 저거 지금 움직였어요. 신랑도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치밀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정희는 그동안 집안에서 보이지 않게 작은 흔적을 남기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살짝 놓인 편지, 책상 서류 속 끼워진 사진, 심지어 일부러 놓아둔 과거 사진까지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목적은 단순히 재회가 아니라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 반응을 이끌어내며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려는 것임을. 신랑은 저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정희는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며칠 뒤 신랑의 서재에서 발견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정의와 관련된 경찰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의가 사고 전 몇 달 동안 어떤 미스터리한 인물과 접촉하며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됩니다. 그때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건이 단순히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정희와 함께 움직이는 남자의 사진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종혜 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정희와 그 남자가 계획한 것,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 그 모든 걸 직면해야 합니다. 신랑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황혼의 삶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오래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과 긴장감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나타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종혜 씨는 반드시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황혼 재혼의 현실이자 정의의 귀환으로 시작된 스릴 넘치는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와 함께 움직이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정의와 함께 움직이는 걸까?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의도는? 신랑은 이미 서재에서 봉투와 사진들을 꼼꼼히 살피며 이번 사건의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준비하세요. 이제 그들이 다음 행동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몸을 움츠리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신랑은 다시 장을 보기 위해 근처 마트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 쓴 키 큰 남자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신랑에게 속삭였습니다. 종혜 씨 어제 그 남자 분명히 따라오고 있어요. 신랑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 남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는 저희를 관찰하며 손에 작은 장치를 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정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놀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그 남자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돌아온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야. 하지만 그 남자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닐 거야. 신랑은 정의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 지금부터 모든 행동은 기록될 겁니다.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 신랑이 발견한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의가 사고 전 겪었던 위협과 관련된 경찰 기록, 그리고 과거에 정의와 함께 움직였던 남자에 대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정의와 남자가 함께 있는 장면, 그 눈빛은 단순한 우정이나 친근함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종혜 씨, 정말 이 사람들 단순한 재회가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의가 돌아온 이유, 그리고 그 남자의 존재. 이 모든 게 우리 삶을 시험하려는 계획임을 이제야 확신합니다. 그날 밤 저와 신랑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정의와 그 남자가 남긴 단서를 추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리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속삭였습니다. 종혜 씨 저기 그림자 보이세요?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것입니다. 정의와 그 남자가 움직이는 방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시야를 피하며 우리를 관찰하는 동시에 기록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의 그리고 그 남자. 이들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시험하려는 듯해. 그들을 따라가던 도중 갑자기 정의와 남자가 우리 앞을 막았습니다. 정의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예상보다 빠르네요. 그럼 이제 직접 마주할 시간입니다. 남자는 신랑을 똑바로 바라보며 낯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혜 씨, 그리고 영숙 씨,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관찰이나 경고가 아니라 본격적인 시험과 도전, 그리고 스릴 넘치는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랑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가 이겨야 해요.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그리고 함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종혜 씨. 저희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날 밤 정의와 남자의 정체, 그리고 숨겨진 의도는 조금씩 드러났지만 정확한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황혼의 삶은 이제 단순히 평온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매 순간 스릴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나타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와 종혜 씨는 끝까지 함께 버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날 밤 저와 신랑은 집안 거실에서 긴장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와 그 남자가 우리 삶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고 매 순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희가 돌아온 이유, 그리고 그 남자. 그들은 정말 우리를 시험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신랑은 잠시 서재에서 지난 사건 기록과 사진들을 살피며 차분하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이번에는 그 남자의 정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희와 그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행동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며칠 전 발견한 신문 기사와 사진 속 그 남자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윤태성입니다. 정희와 과거에 깊은 관계가 있었고 그때 사건과도 얽혀 있었어요. 저는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고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이제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정의와 함께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혼의 평온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삶은 철저한 스릴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정의는 집 안 곳곳에서 작은 단서를 남기며 우리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편지, 사진, 메모. 모두가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정희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영숙 씨, 걱정 마세요. 저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동은 오래전부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진실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정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선택할 때 드러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희와 윤태성을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거리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랑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종혜 씨,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저 남자 분명히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요. 신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 눈치 보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세요.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더 교묘하게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희 그리고 윤태성, 이들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들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윤태성이 저희 앞을 막았습니다. 정희는 한 발 뒤에서 차분히 웃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혜 씨, 영숙 씨,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관찰이나 경고가 아니라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해요. 누구보다 냉정하게 그리고 함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종혜 씨. 저희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날 밤 정체불명의 남자 윤태성과 정희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드러났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황혼의 삶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으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나타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종혜 씨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의와 윤태성이 남긴 단서들, 그리고 그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 때문에 저와 신랑은 매 순간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격할 준비를 해야 해. 신랑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지 서재 한켠에 노트북과 지도, 사진들을 펼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이제 우리가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알아내고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CCTV와 사진, 그리고 발견한 봉투 속 단서를 재검토했습니다. 정의와 윤태성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우리 반응을 살피며 작은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 윤태성은 외부에서 감시하고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혜 씨, 이 패턴을 알면 우리가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신랑은 미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하더라도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하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격이 아니라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정의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식탁 위에 남긴 편지의 위치와 내용, 사진 속 등장인물과 배치, 집안 특정 공간을 지나갈 때의 표정과 동작.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의, 당신은 단순한 전처가 아니야. 당신이 남긴 모든 흔적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신랑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정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방법도 보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윤태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집 밖에서 우리를 관찰하며 작은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순간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에도 단 한 줄, 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저는 손에 봉투를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혜 씨, 이번엔 진짜 경고네요. 정의와 윤태성, 그들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밀어붙이려는 거예요. 신랑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와 신랑은 계획대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CCTV와 기록을 재점검하며 정의와 윤태성이 남긴 단서와 흔적을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필요할 때는 서로를 숨기며 위험을 피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 왔어. 신랑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가 함께라면 정의와 윤태성이 아무리 교묘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종혜 씨. 우리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정의와 윤태성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황혼의 재혼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치밀한 심리전과 스릴 속에서 우리 삶을 지켜내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나타나도 어떤 위험이 닥쳐도 저와 종혜 씨는 반드시 서로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의와 윤태성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밤이 분명 결정적인 밤입니다. 정의와 윤태성의 목적을 드러내야 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종혜 씨. 오늘 끝을 봐야 합니다. 정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종혜 씨,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진실의 시험이었어요.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윤태성은 그 옆에서 낯선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수하면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신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정의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혜 씨, 사실 사고 이후 저는 살아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희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희는 눈가에 살짝 눈물을 띄우며 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평화를 되찾기 위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정의의 귀환과 모든 시험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를 진실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윤태성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의와 함께 진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계속 숨길지 모든 결과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저와 신랑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선택할 겁니다. 누구도 숨기지 않고 누구도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정의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모든 오해와 시험,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은 서로를 지켜야 할 때예요. 신랑도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황혼의 삶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희는 윤태성과 함께 조용히 집을 떠났지만 그 과정에서 남긴 교훈은 깊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서로를 지키고 이해하는 마음이 황혼의 삶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 저는 신랑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종혜 씨,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영숙 씨.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황혼의 재혼도 전처의 귀환도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결속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의와 윤태성이 떠난 후에도 마음속 깊은 긴장감과 여운이 남았지만 저와 신랑은 서로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종혜 씨 드디어 평온해진 걸까요? 신랑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평온이라는 건 순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네, 종혜 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어요. 정의가 남긴 흔적들은 처음에는 위협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우리 삶을 흔들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진실을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숨기지 않고 마주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모든 행동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의 진심을 이제 알겠어요. 비록 힘든 시험이었지만 덕분에 우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후 저와 신랑은 평소보다 더 자주 손을 맞잡고 산책을 나가거나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안에서 마주하는 순간순간이 예전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종혜 씨. 이제 과거의 그림자는 거치고 우리만의 황혼이 시작된 거예요. 정의와 윤태성이 남긴 경고와 시험은 우리 삶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숨기고 도망치는 것보다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가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어떤 위기에도 서로를 지키고 신뢰하는 마음이 황혼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저와 신랑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종혜 씨, 우리가 이겨냈네요. 네, 영숙 씨.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삶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혼의 재혼, 그리고 전처의 귀환까지 겪고 난 후 우리의 사랑과 결속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숙 씨, 종혜 씨,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두 분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세요. 저와 신랑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 저희가 시험을 통과했음을, 그리고 이제 진정한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영숙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종혜 씨. 우리 황혼의 삶,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저는 라디오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황혼의 재혼과 전처의 귀환이라는 사건을 겪으며 저희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랑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사랑과 신뢰로 서로를 지킨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황혼이라고 해서 사랑과 용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처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종혜 씨, 그리고 우리 삶은 긴 시험과 스릴 속에서도 결국 사랑과 용기로 빛나는 황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